토론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토론 시간에는 위성락 대사와 정욱식 대표가 각 15분씩 말씀을 해주시고 뭐 질의, 뭐 토론, 뭐 코멘트 하신 다음에 안병진 교수와 이희옥 교수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을 할 텐데요. 잠깐 뭐 한 가지 뭐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그 세상은 바뀐다라는 뭐 하나의 뭐 그 사례랄까요? 제가 최근에 본 책을 보니까 2016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의 MZ세대, 민지라고 그러죠. 18세에서 29세까지를 조사를 했는데 51%가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의 토론에서 한 20대 대학생이 미국의 MZ세대는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펠로시 의장이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와서 뭐 그다음 다른 건 모르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의 젊은 세대 또는 뭐 대한민국 또는 하여튼 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뭔가 하기에 따라서는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선 그 위성락 대사께서 57분까지 발언해 주십시오. 네, 박인규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발제 다 아주 훌륭하고 아주 유익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병진 교수님께서는 좀 미국 쪽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하신 거고 이희옥 교수님은 중국 쪽에 좀 더 할애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병진 교수님이 미국에 대해서 간 그 분석의 틀을 만약에 중국에도 비슷하게 적용을 한다 하면은 중국의 문제점도 엄청나게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결국 미국도 중국도 다 내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나 인식도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비유를 하자면 과거의 냉전 시기에 미국하고 소련도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와 오인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오판이 있어서 냉전이 그처럼 격해지고 길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냉전 시기를 조금 소환해 보고 싶은데요. 냉전 시기의 미소 대결과 지금의 미중 경쟁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또 약간의 유사점도 발견됩니다. 비교를 해보면 좀 유익할 수 있습니다. 냉전 시기의 소련은 경제력 면에서는 미국에 비견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특유의 어떤 이념적인 공감대를 매개로 해서 나름의 일정한 국제적인 연대와 블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국 쪽의 블록과 대항했던 거죠. 그러다가 종당에 소련 내 변화가 있어서 소련이 냉전을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소련은 다시 탈냉전 시기를 거쳐서 지금은 러시아죠. 러시아가 탈냉전 시기를 거쳐서 지금은 미국과도 대립적인 관계로 돌아갔긴 하지만 말이죠. 지금의 중국은 미국에 비견할 만한 또 더 나가게 되면은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이념적 가치적 명분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또 국제적으로 연대할 나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중국과 어떻게 보면 편의적인 연대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그렇게 안정적인 연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경쟁에서 궁극적으로 누가 뭐 우위에 설 거냐, 아니면 누가 이길 거냐 하는 것일 겁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대처도 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이 미소 냉전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대립할 가능성이 많고 그 대립의 강도도 상당할 거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물론이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많은 부담을 지우게 될 거다 생각합니다. 결국 쉽게 결론은 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인데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이 우위에 서서 유리한 입장에서 게임을 끌고 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중국의 현존하는 경제적인 활력, 또 추가적인 경제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경직되고 억압적인 체제가 결국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러한 체제의 성향상 대외적으로도 좀 억압적인 방향의 정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원군을 얻는데 중국 체제가 취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유가 꼭 들어맞진 않지만은 19세기의 영국이 제정 러시아의 대외적인 정책을 각종 국제 연대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저지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정 러시아가 영국에게 패배해서 고개를 숙였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제정 러시아는 여전히 영국과 쟁패를 하다가 누적되는 내부의 문제로 볼셰비키 혁명을 만나게 됩니다. 요컨대 저는 미국이 이 긴 게임을 쉽게 이길 거라고 보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미국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견제망을 꾸려가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편입니다. 중국은 그러한 견제망에 좀 힘들어하는 것도 있겠으나 여전히 자체적인 규모와 역량이 있기 때문에 비등한 게임을 할 걸로 예상합니다. 아마도 중국의 지도부는 미국이 벌리고 있는 이런 견제망에 대해서 내심으로는 꽤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인태 전략이라든가 오커스라든가 또 유럽 국가들이 자꾸 인태 지역에 관심을 보이면서 미국의 정책에 호응하는 추세에 대해서도 우려를 꽤 가지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과정이 미국과 중국의 내부 다이나믹스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하는 겁니다. 소련의 경우는 냉전이라고 하는 오랜 쟁패를 하다가 결국은 내부 체제 폭발을 만났습니다. 이면에서 볼 때 내부 다이나믹스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본다면 저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역량을 좀 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내부에 많은 잠재적인 위협 요인을 누적시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어떤 내부 다이나믹스를 야기할 거냐 주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다른 관찰 포인트로는 미중 경쟁 과정에서 러시아의 친중 스탠스가 계속 지금과 같을 건가 하는 겁니다. 만일 러시아가 중국과 거리를 두게 된다면은 중국으로서는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중국은 굴기하는 데 따라서 점차적으로 종래보다 더 좀 구시대적인 대외관을 드러내 보이고 그것을 주변 지역에 임포즈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중국이
인접 대국인 러시아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런 접근을 하게 되면은 중러 관계가 지금과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상은 미중 대립이라고 하는 환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으냐 그 얘기를 조금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 중에 뭐 한 방안도 제기한 적도 있고 한데요. 저는 그러한 우리의 대처의 밑바닥에 우리가 지난 100여 년 정도를 거쳐서 힘들여 추구하고 이룩했던 성취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서 다 성과를 거둔 아주 예외적인 나라인데 그 점이 우리의 정체성으로서 또 우리의 가치로서 우리의 대외관계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식민지에서 출발해서 경제발전을 이루고 민주화까지 이룬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G7의 반열에 근접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미중 경쟁 구도를 헤쳐나가려면 당연히 정체성과 가치에 기반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정책의 일관성, 일체성, 예측 가능성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런 가치의 문제나 정체성의 문제가 거의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중 수교가 다시 되었을 적에는 마치 우리가 그냥 예전에 명나라 청나라 뭐 중국 다시 만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그냥 평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이 겪어왔던 큰 변화, 가치관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자기 인식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그냥 정치, 경제, 통상 모든 영역에서 심화시키는 것이 그냥 바른 방향인 것으로 생각했던 점이 있었죠. 무역이 흑자였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외교, 안보와 경제 통상이 따로 움직이고 그래서 결국은 과도한 경제 의존이 외교 안보를 제약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제 좀 전략적인 사고나 정책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과 가치에 기반한 어떤 좌표와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일관성을 가진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와 가치면에서 근접해 있는 나라 또 동맹인 미국과 조금 더 가깝게 하면서 중국과 인접한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꾸려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이슈별로 보자면은 미중 대립이 여러 가지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고 모든 영역을 대립의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관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발제자분들께서 제기하신 영역들 예컨대 기후변화, 보건안보 이런 영역들은 당연히 미국과 중국도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족진자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미중이 협력해야 마땅할 영역 중에 하나가 핵 비확산입니다. 북한 핵 문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중은 협력해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 대해서도 미중이 협력하도록 또 촉진자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미중 경쟁으로 드러나고 있는 아태 지역 내의 거대한 질서재편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의 역대 정부는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세력 재편 질서에 대해서 거의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인태 전략이라든가 쿼드라든가 TPP에 대해서 다 거리를 두고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집중한 것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지역 전체의 질서 재편과 절대로 유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큰 구도의 질서 변화를 눈 감고 우리 지역 내에서만, 좁은 지역 내에서만의 질서 변화를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죠.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기하고 싶습니다. 요컨대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한반도에 지정하게 비추어 볼 때 한국은 국제적인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G7의 반열에 선 나라의 국익을 지켜갈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우리의 대처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 제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발제자 두 분에 대한 특별히 한 질문은 없으신 거죠? 예. 뭐 대략 정리해 보면은 이 미중 대결이 오래 갈 것 같다. 중국의 열세로 보인다. 또 중소 간의 균열의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다. 아마 말씀은 아마 굳이 제가 이거를 편을 가른다는 건 뭐하지만 아마 안병준 교수처럼 어떤 그 자유주의, 보편적 자유주의의 심화가 우리가 갈 길이다. 아마 그런 뭐 제가 정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그 질서가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사실 시간이 없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시간 가졌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께서 4시 13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라고 합니다. 프레시안 창간 20주년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고요. 뜻깊은 자리 불러주셔서 더욱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두 분 발제자께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병진 교수님께서 지금 미국의 화두는 이제 두 가지의 단어, 즉 중국과 트럼프라고 하는 아주 그 간단 명료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미국의 열망은 이 중국과의 극심한 경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뭐 이런 부분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것이 뭐 쉽게 생각하면 뭐 GDP를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대개의 전망이 2020년 후반, 그러니까 2030년 전에는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거다라는 예상들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특히 미국 정치에 어떤 파장을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혁 교수님께는 그분에서 이제 위성락 대사님과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의 어떤 경쟁을 신냉전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이혁 교수님께서는 신냉전으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냉전 혹은 신냉전의 정의는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윤곽을 잡을 수 있는지, 그것이 좀 더 분명해지면 미중 관계를 우리가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병진 교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어떤 화두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10대 때 사춘기 때 그 이장희 씨의 나는 누구인가를 또 이렇게 즐겨 불렀던 그 기억이 좀 새삼스럽게 떠오르고, 또 오늘 행사장에 오면서 그건 나는 누구이지? 나는 평화주의자인가? 그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부끄러움도 많이 들고 동시에 좀 분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뭐 평화활동가 평화주의자 관점에서 제 의견을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세 분 선생님께서 모두 이제 가치의 문제를 좀 그 화두로 던지셨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한국을 설득하거나 더 나아가서 압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미국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가치들이 과연 보편적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수용해도 괜찮은 것인가? 방금 전에 그 박인규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이 강조하는 가치가 뭐 자유민주주의, 또 뭐 인권, 시장경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자본주의겠죠. 또 인권 같은 경우에도 자유권에 좀 그 치우친 그런 좀 협소한 인권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보편적인 가치인가라는 어떤 질문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더욱 중요하게는 그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 또 미국의 병폐가 과연 중국 때문인가? 네, 혹은 미국식 가치와 미국식 체제가 초래하고 있는 즉 미국의 모순이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는 아닌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 외교도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아울러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그린 데탄트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마침 또 그 안병진 교수님께서 발제문에 그린 데탕트라는 또 표현을 사용해 주셔서 상당히 또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가치라고 표현을 하든 그렇지 않든 인류 사회가 지금 이 지구 생명체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기후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미중 간의 경쟁을 보면 좀 허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는 갈수록 거주불능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땅을 둘러싼 미중 간의 경쟁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최근 올 여름에도 나타난 것처럼 그 기후 위기로부터 미국과 중국이 최대 피해국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라고 하는 또 이제 좀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 그린 데탕트라고 하는 부분은 이 그린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것이 뭐 가치 외교로 포방이 됐던 어떤 형태로 포방이 됐던 기후 위기 대처의 거의 모든 정책과 전략과 비전을 기후 위기 대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녹여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쪽에 좀 우리 한국 외교의 방점이 찍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인류의 주적은 그 전쟁이겠죠. 예, 여전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1차 데탕트는 197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죠. 예, 그때 닉슨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브레즈네프를 만나서 여러 가지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바로 이제 1차 데탕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데탕트도 1980년대 후반에 이제 중거리 핵폐기 조약 INF 조약을 계기로 해서 2차 데탕트가 본격화됐는데 그 1차, 2차 데탕트를 관통하는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인류 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협은 핵전쟁의 공포였던 것이죠. 핵전쟁의 공포가 그런 1차 데탕트, 2차 데탕트를 낳았다고 한다면 그린 데탕트라고 하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수록 거주불능으로 향하고 있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기후위기 대처라고 하는 것이 한 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기후악당이라는 표현을 이제 종종 사용하는데요. 잘 거론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후악당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군비 경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선 제한된 한정된 자원을 슬기롭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그 군사비 경쟁은 훨씬 더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이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가지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탄소가 발생합니다. 엄청난 탄소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그 미군을 하나의 국가 단위로 환산할 경우에 미군이 내뿜는 탄소 배출량이 국가 단위로 환산하면 세계 한 47위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죠. 중국은 그런 통계치가 없습니다만 아마 중국도 만만치 않게 그런 군사 활동을 통해서 탄소를 내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측면이고 세 번째 측면은 세계 1, 2위의 탄소 배출국 앞으로도 뭐 압도적인 1, 2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될 텐데
이 두 나라가 마땅히 기후위기 대처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 협력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경쟁과 대결에 그런 소중한 힘과 자원을 지혜를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제 협력을 어렵게 하는 이런 이유는 역시 기후학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제가 그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 제가 요즘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그 20년 전에 평화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제 특히 2000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에서 조지 W 부시가 되는 걸 보고 앞으로 한 3, 4년 후쯤에 한반도에 굉장히 심각한 전쟁 위기가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좀 그 두려움에 휩싸인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책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예방 외교, 예방 평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좀 그때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좀 가장 큰 걱정은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남북한이 마치 그 목류병자처럼 동맹의 체인에 엮여서 이 전쟁에 끌려 들어갈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좀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투피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그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 위협론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네, 스며들고 있다. 중국 위협론. 여기는 이제 혐오론까지 이제 덧붙여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스며들면서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강화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군비 증강 이런 쪽으로 좀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막연한 두려움, 중국의 부상이 위협이 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의 대처 방법이 이런 식으로 흐를 경우, 즉 한미동맹 강화와 군비 증강으로 치우칠 경우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충돌에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 중국에게도 동맹국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가 딱 한 군데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특히 이제 북중 상호 조약문에는 자동 개입에 준하는 자동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올해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화법을 보더라도 뭐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라고 이런 화법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대만 문제를 언급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주권과 영토 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그 대만 해협이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부상을 하고 있죠. 뭐 몇 년 내에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거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마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방해하고 반중국 책동을 벌이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동맹국의 의무를 다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말만 나와도 한반도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박인규 이사님께서 처음에 인사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8년도 우리가 기대했던 한반도 평화, 특히 이제 비핵화 평화 체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 이제 일장춘몽으로 끝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저는 남북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이 미중 경쟁 시대에는 좀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는 최선의 시나리오를 추구하는 이런 성격이 좀 강했죠.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서 경제 공동체를 이뤄내고 한반도 평화 체제와 비핵화를 이뤄내고 더 나아가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이런 어떤 최선의 시나리오를 목표로 한 그런 접근법이 있어 왔다고 한다면 물론 그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지금 미중 경쟁 시대의 남북 관계를 바라봐야 되는 새로운 어떤 관점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악의 시나리오, 즉
미중 충돌 시 남북한이 여기에 연루될 수 있다라고 하는, 휘말릴 수도 있다는, 특히 미중 간에는 그것이 제한전이 될 수 있지만 한반도에서 그건 전면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런 그 위협 인식, 더 나아가서 공멸 인식을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남북 관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한 인식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화법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미중 관계를 신냉전으로 봐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김정은은 그걸 신냉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신냉전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 주변 정세가 굉장히 위태롭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한반도, 북한식 표현으로 조선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 필요성을 굉장히 부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특히 뭐 전쟁이 주적이다, 뭐 미국이나 남조선이 주적이 아니라 전쟁 자체가 주적이다, 이런 어떤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김정은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기를 좀 바라지만 뭐 실제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부와 관계없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한이 자칫 이대로 갈 경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협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식론적인 기반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린 데땅트라는 게 잘하면 무슨 뭐 이 표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공멸이냐 상생이냐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두 분 토론자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정욱씨 대표께서 그 안병진 교수하고 이희옥 교수한테 뭐 질문도 하나씩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혹시 뭐 특히 이제 우리의 대응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안병진 교수 먼저, 그다음에 이희옥 교수께서 한 5분씩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병진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분 내로 이야기가 쉽지가 않은데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7분도 가능합니다. 7분, 2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대하십니다. 5분이면은. 그럼 7분씩 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그 독자들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뭐 그 발제자 말씀하는 게 좋으니까 각 7분씩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제가 너무나 좋으신 이야기들에서 받아 적느라고 거의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 정욱신 선생님 질문은 이제 미국의 승리,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제가 이해하는 미국의 백악관 리버럴들 혹은 뭐 컨서버티브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승리라고 하는 건 지금 상승하는 새로이 미국을 대체하는 신헤게모니, 중국 혹은 중국과 연합된 국가군들을 저지하는 것. 그래서 현재 미국의 헤게모니를 지속하는 것. 이게 이제 이분들의 핵심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콜비라는 그 안보 전문가는 디나이얼 전략. 그러니까 새로 중국이 신헤게모니 연합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이 지배한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의 지배,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제는 알게 돼서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나이브한 토마스 프리드만이 뭐 세계는 평평하고 참 천진난만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그런 얘기 또 안 하시던데, 그런 점에서 더 이상 미국의 지배, 그리고 미국이 한때는 뭐 제국이라는 표현을 자랑스럽게 쓴 적도 있잖아요. 네오콘을 비롯해서. 이제는 그런 천진난만한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다만 이제는 방어적 공격인 거죠. 지금 현재의 현상을 계속 유지하는 제국. 이게 이제 자신들의 목표인 건데요. 여기서 일각은 조금 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불안한 사람들은 이 현재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 가 있냐면요. 내부적으로는 미국 연방이 분열하지 않을까? 외부적으로는 기후위기의 파국적 국면으로 갔을 때 이것도 중국이 잘 대처하지 않을까?
라고까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 오레스케스 그 지리학과 교수님이 그거를 사회과학적 논문으로 발표하면 너무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중국 인민공화국이 지배하는 세상. 왜? 기후위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지금 미국 코로나 대응하는 거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의 진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맨데이트 추구하니까 일각의 음모론자, 일각의 극우들이 미국이 전체주의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다가 또 일각에선 어떤 분은 스스로 또 코로나 걸리기도 하죠. 이게 미국입니다, 오늘날. 따라서 그 전반적인 기류는 현재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혹시 중국이 주도하는 비자유주의 동맹이 미국을 대처할 가능성에 대한 그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거를 아예 그 과장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각에는 트라우마가 있고요. 과장이 있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미국은 처칠이 잘 얘기하잖아요. 항상 잘못하다가 끝에 가서 결국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지금까지 미국의 대외 개입의 역사를 보시면 뭐 말할 나위가 없죠. 그 아주 유능하지 못한 그런데 지금 이들의 실존적 고민이라는 게 저는 일부 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영국에서 미국으로 헤게모니가 이전될 때 평화로웠죠. 왜? 같은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가치와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헤게모니가 이전된다라는 걸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무시무시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저도 정욱 선생님이랑 지금 요즘에 고민이 두 가지 고민이 같은데요. 하나는 대만 연류 부분. 이게 정말 밤잠을 못 이루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백악관의 지금 분위기는 이제는 한국에서도 잘 아시더라고요. 백악관의 그간 분위기는 중국의 10년 내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군산복합체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이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야 10년 무슨 10년이냐 5년이지. 어떤 분은 3년 뭐 이러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게 과장된 공포이기도 하지만 또 일면 그런 고민이 있을 만한 지점이 있어요. 지금도 방공식별 구역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연류 가능성 부분 하나랑 또 하나는 긍정적 고민인데요. 기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린 데탕트 그다음에 생태 외교 혹은 저는 바이오크라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 표현이 아니라 토마스 벨이라는 문명 비평가의 표현인데요. 미국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생명 공동체 정치 체제를 구상하자라는 게 제가 계속된 화두고 책을 쓰려고 그러다가 아직도 못 쓰고 내년 중반 정도에 좀 국내외적으로 내볼까 하는데요. 그린 데탕트 부분이 특히 한국의 DMZ 한반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일부 정치학자분들이 국제정치학자들이 그린 데탕트를 가지고 이론적 실천적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물론 하겠지만요. 왜냐하면 중국도 중국이지만 북한 김정은의 고민 중에 하나가 기후와 관계된 재난입니다. 지금 산림 복원을 아직까지 올해도 못하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가 되기 때문에 제 시간을 거의 다 써서 저는 한국의 이 대선 후보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혹시 여러 분들 중에서 한 분은 될 거 아니에요. 그중에 그 한 분이 과연 실제적인 탄소 중립 로드맵을 전환해 거의 불가능한 과제처럼 보이는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내부의 전환도 못하면서 미국 중국을 상대로 촉진자를 한다? 불가능해요. 김정은에게 그걸 강조한다. 김정은은 탄소 우리만큼 배출 안 하는데요. 따라서 이걸 대선 주자들과 시민사회가 심각하게 아까 정욱 선생님 얘기처럼 이제 기후위기라는 건 이거는 무슨 환경운동가의 규범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 목숨이 달린 이슈라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 도구상자를 개발하고 전력의 에너지를 여기다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사장님 관대한 덕분에 제가 2분 더 썼습니다. 예. 예, 안병진 교수께서 지금 그 지구와 사람이라는 단체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뭐 생명정치 기후 관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미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구 위에 사람이 같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안병진 교수가 뭐 내년에 좋은 책 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호 교수님, 예, 7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욱식 선생님 질문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냉전이라고 얘기를 인식을 하는 거는 뭐 북한이 그렇게 규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신냉전이라는 것들을 개념화하거나 이렇게 그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지구적 차원도 있고 지역적 차원도 있고 한반도적 차원도 있고요. 또 영역을 달리하면 정치 외교적 차원이 있고 경제적 차원이 있고 생활 관습과 문화의 차원 여러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단일한 틀에서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냉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이렇게 디커플링 된 상태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했던 것 같고요. 경제 체제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자본주의 경제권과 사회주의 경제권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다르게 작동했던 때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안보 딜레마가 심화된 구조가 우리가 냉전의 질서라고 생각한다면 신냉전은 그것이 재현되어야 되는데요. 그 재현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를 예를 들면은 뭐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 형태로 있다 하더라도 중국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소비할 국가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데올로기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데올로기의 분절화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체제도 조금 전에 제가 발제 때 말씀을 드렸지만 상호 의존이 굉장히 무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단일한 자본주의 국제 질서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절해낼 수 있을까? 또 중국을 고립화시켜서 중국 바깥에서의 경제 체제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이론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 것들이 심화되는 차원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글로벌 군사력의 토사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월드 파워고요. 중국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서 중국이 아마 한미 동맹이라든지 미국의 질서에 대해서 동맹 국가들한테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동맹 밖에서 행동하라고 요구 못할 겁니다. 아마 조금 뭐랄까요, 그 편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상쇄, 업세팅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양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냉전이라고 일반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안병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의 영역이 있습니다. 미중 간에. 그 미소 냉전기에서의 협력의 영역보다는 지금 시기의 협력의 영역은 지구적 어젠다가 있고요. 테러, 뭐 기후변화, 핵 레짐 이런 데 대해서 협력의 영역이 있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 신냉전이라는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죠. 마치 기러기 때 모델처럼 미국이 앞에 딱 쓰고 동맹국가들이 일사불란하게 미국을 따라가는 그 동원 능력이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원을 할 수 있는 규범을 갖고 있느냐, 매력적인 그 미국 민주주의 모형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때 미국의 한 대처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대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미국이 그 각자 도생을 가장 전형적으로 작동한 시스템들이 백신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죠. 이렇게 해서 해법을 공유하자 이렇게 따라올 국가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도 미국이 TPP에 탈퇴하고 기후변화에 탈퇴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다시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그 제도에 대한 안정성들, 이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제도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의 전통을 갖고 있지만 굿 디모크라시는 아닌 거죠.
굿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뭐 참여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도 있어야 되고요. 퍼포먼스도 있어야 되고 거기 인테그레이션들도 있어야 우리가 민주주의를 전체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데 미국이 그것을 작동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이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론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레토릭 차원의 수사의 차원에서는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갈등과 대결과 협력을 반복하면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복합적인 국면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G2 체제라고 하는 것은 미중 양국이 공동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자고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 모두 리더십을 잃고 있는 고리의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미국과 중국 글로벌 공공재를 모두 제공하기는커녕 있는 글로벌 공공재도 깎아먹고 있는 마이너스 G2 체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체제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리더십의 모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외교의 공간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외교는 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미들 파워 외교를 자꾸 하자 그래요. 우리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또는 동료 국가들, like minded country까지 어깨를 걸고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왜 선진국 외교를 할 필요가 없을까? 지금 글로벌 어젠다를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선진국 외교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G10 국가에 참여한다고 하고요. 국민들의 내셔널 프라이드가 되게 높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주주의의 공과 수준이 높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 외교가 독자성을 갖고 어젠다를 이끌어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기획해 볼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안병진 선생님이 너무 좋은 코멘트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생각이 난 건데요. 지구는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 성장을 지금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성장을 더 감소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디그로스를 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는데 이 글로벌 어젠다를 누가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리더십의 회복과 퍼블릭 굿을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는 맞지만 좋은 민주주의는 아니다. 중국은 비자유주의 국가지만 통치는 잘한다. 그러나 역시 좋은 민주주의는 아니다. 뭐 그런 면에서 좋은 민주주의가 한국에 더 좋은 민주주의니까 한국이 선진국 외교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지표를 만들 때 프리덤 하우스의 지표를 쓰기도 하고 폴리티포 지표를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게 자유권 이런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민주주의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질, 민주주의의 질을 논의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누가 좋은 민주주의를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